오전 6시 45분.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 지상 44층짜리 K그룹 본사 빌딩의 최상층 집무실에 불이 켜집니다. 이 건물에서 가장 먼저 불이 켜지는 공간, 가장 늦게 불이 꺼지는 공간. 이 단순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2층에 누가 군림하는지는 명백합니다. 박선희. 나이 61. 은백의 머리칼을 항상 단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이 단정하게 올려 묶고 맞춤 제작된 샤넬 슈트를 몸에 두른 채 오전 7시면 이미 모든 국내외 시황과 계열사 보고서를 독파한 채 하루를 시작하는 여자. 대한민국 재계 서열 12위, 자산 총액 32조 원의 K그룹을 혼자의 힘으로 일구어낸 이 나라 살아있는 비즈니스 전설. 언론은 그녀를 얼음 여제라고 부릅니다. 직원들은 등 뒤에서 냉혈한이라고 부릅니다. 협력사들은 이를 악물고 독사라고 부릅니다. 경쟁사들은 두려움에 떨며 마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어떤 호칭도 박선희라는 인간의 본질을 완전히 포착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 모든 수식어를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박선희의 집무실은 44층 전체를 단독으로 사용합니다. 600평 남짓한 공간에 최고급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 천장까지 닿는 통유리 너머로 펼쳐지는 서울 전경. 그 풍경을 압도하는 것은 단 하나, 집무실 정중앙에 놓인 6m 길이의 흑단 책상입니다. 그 책상 너머에 박선희가 앉아 있을 때 보고를 위해 들어선 사람들은 하나같이 같은 고백을 합니다. 회장님 앞에 서면 산소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숨을 쉬어도 숨을 쉬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그녀의 집무실에는 실제로 냉방 온도가 늘 18도 아래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그 차가운 공기에 박선희의 시선까지 더해지면 사람들의 신체는 본능적인 공포 반응을 일으킵니다. 손이 떨리고 목소리가 갈라지고 자신이 준비한 보고의 절반을 망각합니다. 오늘도 비서실 막내 황민준이 전날 밤 뜬 눈으로 준비한 사업 보고서를 들고 떨리는 다리로 집무실에 들어섰습니다. 25살 수석 입사한 대학원 졸업생. 이 회사에 들어오기 위해 5년을 준비했고 최종 합격 후 3일을 울었다는 청년입니다. 회장님, 이번 3분기 동남아 신규 시장 진출 관련 검토 보고서를. 박선희는 서류에서 눈도 들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하노이 진출안의 토지 취득 비용 추산 근거가 뭐야? 네, 현지 부동산 컨설팅 업체 3곳에서. 3곳 중 2곳은 우리 계열사 협력사잖아. 그게 객관적인 추산이라고. 황민주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 사실을 박선희가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보고서 어디에도 그 내용은 없었습니다. 박선희는 그의 당혹감을 1초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해. 독립적인 제3기관 5곳 추산 평균으로. 3일 줄게. 네, 회장님. 그리고 황민주는 돌아서려던 발을 멈췄습니다. 다음에 이런 수준의 보고서 가져오면 비서실이 아니라 다른 부서 가야 할 거야. 단 2마디. 협박도 아니고 윽박도 아닙니다. 그저 사무적인 통보. 그것이 박선희의 방식이었습니다. 고성은 약자의 언어라고 그녀는 생각합니다. 차갑고 명확한 진실의 언어만이 조직을 움직인다고 믿어왔습니다. 황민준이 나가고 박선희는 혼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이 발 아래 펼쳐져 있습니다. 수백만 명이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도시. 저 수많은 불빛들 중 단 하나, 그녀의 심장이 한때 연결되어 있던 작은 불빛 하나가 30년 전 꺼졌습니다. 딸 은주. 이름을 마음속으로 발음하는 순간 박선희의 표정에 0.3초, 정확히 0.3초 동안 무언가 인간적인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즉시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30년 동안 그것을 사라지게 하는 훈련을 해왔습니다. 감정은 판단을 흐린다. 판단이 흐려지면 실수를 한다. 실수는 곧 추락이다. 이것이 박선희가 30년 동안 자신에게 주문처럼 반복해온 철학이었습니다. 그녀가 44층 창밖을 내려다보는 이 순간 같은 건물 지하 1층에서는 한 여자가 걸레질을 하고 있습니다. 낡은 운동화 끝이 해진 그 여자. 그 여자가 바로 박선희가 잃어버린 30년의 답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그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아직은. 박선희의 인생은 가난에서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그 시절을 세상에서 지워버렸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치의 호적 기록을 정리하고 고향을 떠나고 과거를 아는 모든 사람과의 연을 끊었습니다. 그 과거는 오직 그녀의 심장 가장 깊은 곳에만 봉인되어 있습니다. 1985년 23살의 박선희는 서울 변두리 반지하 단칸방에서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 아기가 은주였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아이 아버지는 이미 자취를 감춘 채 젖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가슴으로 그녀는 아이에게 묽은 쌀뜨물을 먹이며 살았습니다. 그때 그녀는 자장가를 만들었습니다. 세상 어느 책에도 어느 음반에도 없는 오직 박선희만의 자장가. 가사는 단순했습니다. 하얀 쌀밥 지어서 아가야 밥 먹자. 따뜻한 아랫목에 아가야 잠자자. 쌀밥을 먹일 수 없어서 쌀밥 노래를 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이 없어서 따뜻한 아랫목 노래를 했습니다. 없는 것들을 노래로 채운 것입니다. 은주는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울음을 멈췄습니다. 그것이 젊은 박선희가 가진 유일한 마법이었습니다. 그 마법은 1996년 겨울 이미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법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지금 이 건물 지하에서 박선희는 다시 책상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오늘 결제해야 할 서류가 산더미입니다. 그중 가장 위에 놓인 것은 비정규직 계약 종료 명단입니다. 127명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펼치지 않았습니다. 펼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숫자는 인사팀이 최적화한 것이고 이미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녀가 할 일은 인장을 찍는 것뿐입니다. 붉은 인주를 묻힌 인장이 서류 위에 내려 찍혔습니다. 그 붉은 낙인 아래 김지안이라는 이름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박선희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방금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지하 1층 마케팅팀 탕비실. 오전 8시 20분. 김지아는 무릎을 꿇고 싱크대 아래 구석을 닦고 있습니다. 계약직 사원이라는 신분은 이 건물에서 보이지 않는 규칙을 만들어냅니다. 정수기 물통 교체, 커피 머신 세척, 탕비실 청소, 회의실 세팅. 이 모든 것이 마케팅팀 유일한 계약직인 지안의 몫이 되었습니다. 입사할 때 그런 설명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팀원들은 본능적으로 파악했습니다. 지안의 나이 26. 서울 외곽 반지하 방에서 할머니와 단둘이 삽니다. 할머니 박복순, 올해 73. 3달 전 넘어지면서 고관절이 부러졌고 그 이후 수술을 받지 못한 채 통증 속에서 지냅니다. 수술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수술비 견적은 1,200만 원. 지안의 월급 187만 원으로 생활비를 제하고 나면 한 달에 모을 수 있는 돈은 고작 30만 원. 40개월치입니다. 3년 넘게 할머니를 고통 속에 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안은 이 일을 계속합니다. 팀원들의 커피를 타고 회의실을 닦고 눈치를 보고 욕을 들어도 고개를 숙입니다. 자존심은 이미 오래전에 실용적인 것과 교환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할머니가 덜 아픈 것이 지안에게는 자존심보다 중요합니다. 그녀의 왼쪽 어깨 죽지에는 나비 모양의 화상 흉터가 있습니다. 여름에도 긴 소매를 입는 이유입니다. 어릴 때 생긴 것인데 워낙 어린 시절의 일이라 정확한 기억이 없습니다. 입양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홀로 남겨졌을 때 복지사가 건네준 서류 봉투에 1996년 2월이라는 날짜와 함께 그 흉터에 관한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의한 화상, 당시 생후 9개월. 생후 9개월. 기억이 있을 리 없는 나이입니다. 그녀의 셔츠 안쪽 가슴 위에는 낡은 은색 펜던트가 걸려 있습니다. 반달 모양. 입양 가정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는 동안 항상 목에 걸려 있었던 것인데 어느 날 보니 그것이 반쪽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한쪽이 깔끔하게 잘려나간 반달. 나머지 반쪽이 어디 있는지 지안은 평생 알지 못했습니다. 입양 부모님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안을 버티게 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가장 힘든 순간마다 손을 올려 그 반달 모양의 펜던트를 쥐면 뭔가 알 수 없는 온기가 느껴집니다. 마치 어딘가에 나머지 반쪽이 있고 그것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감각.
오늘도 그 감각에 기대어 지아는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합니다. 야, 거기 물 뜨거운 거 한 잔 가져와.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부장. 마케팅팀 팀장이자 이 건물 지하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가진 사람. 나이 48, 입사 20년 차 K그룹 내에서 중간 관리자로서 견고하게 자리를 잡은 사람. 그리고 지안에게 있어 이 지옥에서 가장 구체적인 형태를 가진 악입니다. 지안은 걸레를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을 받아 최 부장의 자리로 가져갔습니다. 부장님 여기 있습니다. 최 부장은 컵을 받으면서 지안을 보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컵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이 김지안. 어제 내가 부탁한 거 다 됐어? 어제 부탁. 퇴근 5분 전에 갑자기 던진 5개 경쟁사의 SNS 마케팅 성과 분석 자료. 원래 인턴 2명이 해도 일주일은 걸리는 양입니다. 네, 부장님. 어젯밤에 마무리해서. 어디 있어? 제 컴퓨터에 저장해뒀는데요, 이메일로. 왜 이메일이야? 직접 출력해서 와. 지금. 지안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자리로 갔습니다. 지안의 자리는 팀원들 자리와 달리 마케팅팀 구역 맨 끝, 프린터 바로 옆 구석 자리입니다. 창도 없고 냉난방도 잘 안 됩니다.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운 그 자리에서 지안은 매일 일합니다. 어젯밤 11시까지 야근해서 완성한 분석 보고서. 총 47페이지. 경쟁사 5개 기업의 6개월치 SNS 데이터를 전부 수동으로 추출하고 도표를 만들고 인사이트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안은 그것을 출력해서 최 부장의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 최 부장은 서류를 집어들고 훑어봤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 그러다 탁 소리내어 책상에 집어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네? 분석이 얕잖아. 데이터 뽑은 게 전부야?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전략이 뭔지 결론은 어디 있어? 지안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37페이지에 전략 제언 섹션이 있습니다. 15개의 실행 가능한 전략 아이템을 담은 37페이지의 전략 제언 부분이 내가 그걸 못 찾아서 묻는 것 같아? 이건 전략이 아니잖아. 그냥 나열이지. 이걸 보고라고 들고 와? 지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37페이지의 내용이 단순 나열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ROI 분석, 고객 행동 패턴 분석, 경쟁사 약점을 활용한 포지셔닝 전략. 어떤 부분이 얕다는 것인지 최 부장에게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서류를 실제로 읽은 시간은 40초가 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해. 오늘 퇴근 전까지. 네, 알겠습니다. 그 순간 최 부장이 들고 있던 커피잔을 탁 내려놓으면서 액이 튀었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지안의 셔츠 앞섭에 선명하게 번졌습니다. 최 부장은 그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도 걱정도 시선을 돌리는 민망함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냥 다시 자신의 컴퓨터 화면을 봤습니다. 지안은 화상 흉터가 있는 어깨에 아직도 남아있는 뜨거운 감각을 느끼며 천천히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셔츠를 적시고 있었지만 그것을 닦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오늘 퇴근 전까지. 지안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37페이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할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어젯밤 전화 통화에서 들렸던 할머니의 목소리. 지안아, 오늘도 힘들지? 할머니는 괜찮으니까 무리하지 마. 괜찮지 않다는 것을 지안은 알았습니다. 통화 내내 숨을 참으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플 때 소리 내지 않으려는 어른들의 방식. 조금만 더 버티자. 지안은 마우스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커피 얼룩이 번지고 있는 셔츠 따위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44층에서 찍힌 붉은 도장 하나가 자신의 이름 위에 찍혔다는 것을, 그리고 그 도장을 찍은 손이 30년 전 자신에게 자장가를 불러주었던 그 손이라는 것을. 오전 9시 정각. 44층 집무실.
인사팀장 이강현이 빳빳하게 다려진 정장 차림으로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올해 45, K그룹에서 18년을 일한 베테랑 관리자. 매년 이맘때가 되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이 보고가 그는 언제나 불편합니다. 하지만 박선희 앞에서 불편함을 드러내는 것은 더 불편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그는 학습했습니다. 들어와. 이강현은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박선희는 이미 창가에 서서 서울 전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등을 보이며 보고를 받는 것은 그녀의 오랜 습관입니다. 상대의 눈을 보지 않아도 목소리만으로 거짓말을 파악할 수 있다는 그녀만의 기술. 3분기 계약 종료 대상 최종 명단입니다. 총 127명, 마케팅팀 18명 포함입니다. 이미 결제했어. 네, 확인했습니다. 다만 마케팅팀 계약직 중 1명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있어서 기한 내 종료로 처리해. 네, 알겠습니다. 이강현은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오늘 최 부장에게 받은 별도 보고가 하나 더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케팅팀 계약직 김지한에 관한 내용. 최 부장이 직접 작성한 3페이지짜리 문서. 이강현은 그 문서의 내용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최 부장은 K그룹 내에서 적지 않은 내부 인맥을 보유한 사람이고 그를 적으로 돌리는 것도 이강현에게는 유쾌하지 않은 선택입니다. 회장님, 마케팅팀에서 별도로 올라온 보고가 있는데요. 뭔데? 계약직 사원 김지한이라는 직원 관련입니다. 최 부장이 작성한 건데 이 직원이 사내에서 허위 기한을 올리고 개인적으로 회사 기밀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근거는 통화 기록 일부와 외부 업체 관계자와 접촉했다는 동료 직원의 진술이. 박선희가 몸을 돌렸습니다. 확인된 사실이야? 이강현은 1초 망설였습니다. 아직 내부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걸 들고 오지 마. 네, 죄송합니다. 나가. 이강현은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박선희는 다시 창가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짧은 대화 중에 그녀는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이강현의 목소리에서 1초의 망설임. 박선희가 30년 동안 수천 번 포착해온 그 망설임. 거짓말이 아닌 진실을 말하기 불편할 때 나오는 그 1초. 오늘은 그것을 잡지 못했습니다. 아직 아침이고 처리해야 할 보고가 쌓여 있고 그녀는 어젯밤 서울 지점 화재 사고 대응으로 3시간밖에 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1초를 놓친 것이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같은 시각 마케팅팀에서는 최 부장이 책상 앞에 앉아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최 부장의 미소. 이 건물에서 그 미소를 보면 누군가는 반드시 피해를 입습니다. 동료들은 그것을 압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피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최 부장은 서랍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겉표지에 김지한 관련 내부 감사 자료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감사 자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최 부장이 직접 만들어낸 문서입니다. 지한이 올해 초 독자적으로 제안했던 MZ세대 타겟 하이브리드 마케팅 캠페인 기획안, 최 부장은 그것을 자신의 이름으로 임원진에게 보고했습니다. 기획안은 채택됐고 최 부장은 이번 분기 우수 직원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한이 최근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원본 파일의 생성 날짜와 수정 이력이 지한의 계정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한은 아직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언제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른다는 것이 최 부장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불편함을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원인을 제거하면 됩니다. 계약 종료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혹시 지한이 나가면서 무언가를 들고 나갈 경우를 대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최 부장은 더 확실한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정보 유출 및 허위 기한이라는 혐의를 미리 씌워놓은 것입니다. 최 부장은 파일을 다시 서랍에 넣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마케팅팀 끝자리에서 지한이 열심히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퇴근 전까지 보고서를 다시 작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 부장은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고생해봐. 그는 지한이 오늘로 이 회사에서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사팀에서 오늘 오후 계약 종료 통보가 나간다는 사실을 미리 귀띔 받아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 부장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계약 종료 통보가 나가는 같은 시간, 이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꺾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인사팀 직원 하나가 우편물을 분류하다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인사기록 카드 보관함을 정리하던 중 오래된 카드 하나가 바닥에 떨어진 것입니다. 김지한, 입사 2022년 3월 14일, 마케팅팀 계약직. 카드 뒷면에는 입사 시 제출한 신상 서류들이 요약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출생지, 가족관계, 보호자. 보호자 박복순 외조모 추정, 법적 보호자 확인 불가. 인사팀 직원은 그냥 카드를 파일에 다시 꽂았습니다. 별로 특이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입양 출신 직원은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이 카드를 제대로 들여다봤다면 알았을 것입니다. 지안의 생년월일 1996년 2월 15일. 그리고 입양원 입소 날짜 1996년 2월 15일. 태어난 날, 바로 그날 입양원에 맡겨진 아이. 밤 10시 40분. K그룹 본사 빌딩. 낮에 소음은 사라지고 건물은 냉방 시스템의 저음과 형광 등의 미세한 울림만이 남아있는 밤을 맞이했습니다. 거의 모든 층에 불이 꺼져 있습니다. 경비원이 순찰을 돌고 청소업체 직원들이 각 층을 돌며 일을 합니다. 44층은 여전히 불이 켜져 있습니다. 박선희는 오늘 회의가 2번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사회이사 간담회, 저녁에는 계열사 대표들과의 3분기 실적 검토 회의. 검토 회의가 예상보다 2시간 초과되어 끝난 것이 밤 9시 반이었습니다. 수행비서는 이미 퇴근시켰습니다. 전용 차량도 지하 주차장에 대기 중이지만 박선희는 아직 집무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상하게 집에 가기 싫습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박선희는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느낌입니다. 70평짜리 강남 아파트, 가장 비싼 가구들, 가장 조용한 밤. 그 완벽한 고요 속에 혼자 있는 것이 오늘따라 버거운 예감. 그런 감각이 드는 날이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언제나 2월과 겨울이 겹치는 어떤 날들에 박선희는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걸어서 퇴근하기로 했습니다. 이 건물 45층짜리 전체를 걸어 내려가는 것. 이것이 박선희가 드물게 감정을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계단을 걸으면서 머릿속 소음을 가라앉힙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문을 열었습니다. 44층에서 한 층씩 내려갑니다. 발소리가 콘크리트 계단에 울립니다. 차갑고 건조한 공기.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리는 23층 계단 참.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지하 1층까지 내려왔을 때 박선희는 멈췄습니다. 복도 끝에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마케팅팀 쪽입니다. 박선희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야근하는 직원이 있는 것은 이 회사에서 드문 일이 아닙니다. 걸음을 계속 옮기려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너무 작고 너무 낮아서 복도의 공기 흐름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박선희는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얀 쌀밥 지어서 심장이 멎었습니다. 아가야 밥 먹자. 박선희의 코트 주머니 안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가야 잠자자. 30년 동안 이 세상 어디서도 들어본 적 없는 선율. 어떤 음반에도 어떤 방송에도 어떤 영화에도 없는 노래. 왜냐하면 이 노래는 박선희 혼자서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1985년 겨울 반지하 단칸방에서 굶어가면서 아기에게 불러주었던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자장가. 이 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입니다. 그 아기였던 사람. 박선희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계단 난간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려 난간이 흔들렸습니다. 아니, 난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저 노래를. 박선희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흐트러진 걸음으로 복도를 걸었습니다. 마케팅팀 문 앞으로.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노랫소리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중간중간 끊어졌다가 이어졌습니다.
혼자 흥얼거리는 소리. 아마 본인도 모르게 나오는 소리인 것 같았습니다. 박선희는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문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노랫소리가 멈췄습니다. 박선희는 문을 열지 못하고 3초 동안 서 있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슴 안에서 무언가 거대한 것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그녀가 쌓아올린 얼음 성벽 내부에서 균열의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박선희는 그 소리를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차갑고 건조한 지하 1층의 공기.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낡은 형광등 불빛 아래 마케팅팀 끝자리. 테이크아웃 컵라면 하나와 물이 식어가는 종이컵 옆에 한 여자가 컴퓨터 화면을 향해 앉아 있었습니다. 문 열리는 소리에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안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놀라서 일어서다가 책상 모서리에 팔꿈치를 부딪혔습니다. 아파서 얼굴을 찡그리며 몸을 세웠습니다. 그 동작에서 셔츠 단추 하나가 잘못 끼워져 있던 탓에 앞섭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그 순간 박선희의 눈이 포착했습니다. 지안의 셔츠 안 쇄골 아래에서 은빛으로 반짝이는 무언가. 작고 얇은 금속 조각. 반달 모양. 오른쪽이 잘려나간 것처럼 한쪽이 직선으로 끊긴 반달 모양의 은색 펜던트. 박선희의 눈동자가 0.1초 확장되었습니다. 지안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당황해서 셔츠 단추를 다시 잠그려고 손을 올렸습니다. 그 동작에서 오른팔을 들었고 긴 소매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것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단추를 잠그기 위해 고개를 숙이면서 왼쪽 어깨가 드러났습니다. 왼쪽 어깨 죽지에서 쇄골 아래로 이어지는 나비 모양의 흉터. 피부가 뭉그러진 것이 아닌 매끄럽게 아물었지만 피부색이 달라진 흉터. 화상의 흔적. 흰 피부 위에 분홍빛으로 새겨진 나비의 날개. 박선희의 호흡이 멈췄습니다. 1996년 2월. 그날 밤. 끓는 물. 30년 전 박선희가 반지하 단칸방에서 쌀을 씻다가 넘어졌을 때 끓는 솥의 물이 옆에 누워있던 아기의 왼쪽 어깨 위로 쏟아졌습니다. 아기는 비명을 질렀고 박선희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달려갔지만 돈이 없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화상 흉터가 남을 겁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어요. 나비 모양이었습니다. 끓는 물이 튀면서 나비의 날개처럼 퍼졌습니다. 박선희는 그 모양이 평생 눈에 새겨져 있습니다. 꿈에서도 보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무능과 부주의가 남긴 낙인이라고 그녀는 30년 동안 스스로를 벌해왔습니다. 지금 그 나비가 눈앞에 있습니다. 지안이 단추를 다 잠그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야근 중에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서. 박선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케팅팀 계약직 김지안입니다. 보고서 제작성 건으로 야근을 하고 있었는데 박선희는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고 있었지만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뇌의 모든 기능이 방금 포착한 두 가지 정보를 처리하는데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달 펜던트, 나비 화상 흉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사람. 박선희는 집무실 금고 안에 반쪽 반달 펜던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30년 전 헤어지던 날 아기의 목에 걸어주며 절반을 자신이 가졌습니다. 나중에 다시 찾으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 나중에가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비 모양의 화상 흉터. 이 세상에 같은 화상 흉터를 가진 사람이 2명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모양의 반달 펜던트와 같은 자리에 나비 화상 흉터를 동시에 가진 사람이 2명일 확률은 박선희는 수학적으로 계산했습니다. 즉각적으로 본능적으로. 그 확률은 0에 수렴합니다. 세 번째 진실은 아직 박선희가 모릅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됩니다. 지안이 다시 자리에 앉으려 하자 박선희가 말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했어?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지안은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권위적이거나 차가운 것이 아닌 무언가가 떨리는 것처럼 들리는 목소리. 김지안입니다. 몇 년생이야?
1996년생입니다. 박선희의 손이 문틀을 잡았습니다. 2월이야? 지아는 잠깐 놀랐습니다. 어떻게 월까지? 네. 2월 15일입니다. 문틀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박선희의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아는 회장님의 얼굴에서 이상한 것을 봤습니다. 얼음 여제라고 불리는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맺히는 것을. 하지만 그것이 눈물인지 확신할 수 없어서 지아는 눈을 한번 깜빡였습니다. 그 목걸이. 박선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지아는 반사적으로 목에 손을 올렸습니다. 셔츠 안에 숨겨둔 펜던트. 이거요? 오래된 거라서요. 어릴 때부터 하고 있던. 꺼내봐. 지아는 영문을 모른 채 셔츠 안에서 펜던트를 꺼냈습니다. 낡은 은색 체인 끝에 매달린 반달 모양의 금속 조각. 오른쪽이 직선으로 잘린. 박선희는 다시 한번 숨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당장 44층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금고를 열어야 합니다. 그 안에 있는 반쪽을 꺼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고아야? 지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받으리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이라는 사람에게. 입양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입양 기록 어디 있어?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지요? 박선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뒤로 돌아서 복도를 걸었습니다. 성큼성큼 걷는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비틀거리는 무언가에 바친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지아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박선희는 계단을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걸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뛰었습니다. 61살의 여자가 대리석 계단을 맨발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하이힐이 계단에서 걸리적거렸습니다. 13층을 지날 때 굽이 부러졌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하이힐을 벗어 던지고 계속 뛰었습니다. 44층. 집무실 문을 열고 책상 뒤 금고로 달려갔습니다. 번호를 누르는 손이 2번 실수했습니다. 세 번째의 금고가 열렸습니다. 금고 앞맨 안쪽 칸에 작은 벨벳 파우치가 있었습니다. 박선희는 그것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파우치 끈을 풀지 못했습니다. 이를 악물고 끈을 잡아당겼습니다. 안에서 은색 금속 조각이 굴러나왔습니다. 반달 모양. 왼쪽이 직선으로 잘린. 두 조각을 맞추면 보름달이 됩니다. 박선희는 한 손에 반쪽 달을 쥐고 허물어지지 않으려고 이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던 것이 지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당장 인사기록 카드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사팀은 이미 퇴근했습니다. 인사 시스템 접근 권한은 있습니다. 그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손이 계속 떨려 비밀번호를 3번 틀렸습니다. 네 번째의 시스템이 열렸습니다. 김지안을 검색했습니다. 결과가 뜨는데 3초가 걸렸습니다. 박선희에게 그 3초는 30년과 같았습니다. 화면에 기록이 떴습니다. 이름 김지안. 생년월일 1996년 2월 15일. 최종 학력 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입사일 2022년 3월 14일. 소속 마케팅팀. 고용 형태 계약직. 보호자 박복순 외조모, 법적 보호자 확인 불가. 비고 입양 출신, 생부모 정보 없음. 박선희의 눈이 박복순에서 멈췄습니다. 박복순. 이 이름을 박선희는 압니다. 박복순. 30년 전 박선희가 굶어 죽어가던 시절 같은 동네 반지하에서 살던 노파. 미망인이었고 자식도 없었고 가난했지만 심성이 따뜻했던 사람. 박선희가 입양원에 아기를 맡기던 날 함께 울어주었던 사람. 이 아이를 잘 부탁드려요. 나중에 꼭 찾으러 올게요. 박선희는 그렇게 말하고 서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돌아오려 했을 때 입양원에는 기록이 없었습니다. 전산화 이전의 기록, 화재로 소실된 서류들. 박복순 할머니의 행방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박복순 할머니가 지안의 외조모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박선희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복순 할머니는 아기를 입양원에 보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니면 입양원에서 데려온 것입니다. 어떤 경로로든 그 할머니가 지안을 키운 것입니다. 박선희가 서울을 떠나면서 함께 울어주었던 그 노파가 30년 동안 자신의 손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박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입니다. 한 방울이 먼저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터뜨린 무언가가 30년치를 한꺼번에 쏟아냈습니다. 박선희는 책상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집무실에서, 이 의자에서, 이 권력의 공간에서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아침 자신이 붉은 도장을 찍은 해고 명단. 김지안. 자신의 손으로. 내가. 내 새끼를. 그 문장이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박선희는 입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61살의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가 바라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대리석 집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밤 11시 15분. 마케팅팀에서 지아는 여전히 자판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아까 회장님이 다녀간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무슨 이유로 왔는지, 왜 생년월일을 물었는지, 왜 목걸이를 보고 그런 표정을 지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야근하다 무심코 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안을 아는 누군가와 혼동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안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퇴근 전까지 보고서 제작성. 그때 핸드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할머니였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지안아, 늦었는데 아직도 회사야? 응, 좀 더 있어야 해. 걱정 마. 밥은 먹었어? 먹었어. 컵라면을 먹었으니 거짓말은 아닙니다. 할머니도 밥 먹었어? 응. 지아는 그 대답이 좀 늦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할머니가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다는 신호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탓에 혼자서 식사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지안이 집에 가야 해결이 됩니다. 할머니 미안해. 조금만 더 기다려. 괜찮아. 할머니 오래 살아서 뭐 하겠어. 지안이 내가 잘 먹으면 됐지. 그런 소리 하지 마. 지안의 목소리가 굳었습니다. 절대로 그런 소리 하지 마, 할머니. 알았어, 알았어. 어서 와. 기다릴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안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가 처음 무릎을 꿇고 자신에게 말했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지안이 16살 때 입양 부모님이 두 분 모두 돌아가시고 혼자가 됐을 때 어디서 소식을 들었는지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처음 보는 노파였습니다. 그 노파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지안아, 나는 내 외할머니야. 오래전에 내 엄마를 잃었고 그보다 더 오래전에 너를 잃었어. 이제 찾았으니까 나랑 살자. 내가 못난 외할머니지만 죽을 때까지 내 곁에 있을게. 지아는 그때 울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이없어서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보는 노파가 외할머니라고 하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증거도 없었습니다. 서류 하나 없이 그냥 나타나서 외할머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할머니가 자신에게 자장가를 불러줬습니다. 하얀 쌀밥 지어서 아가야 밥 먹자. 지아는 그 순간 그것이 자신의 노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아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 선율이 몸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평생 혼자 흥얼거려왔던 바로 그 선율. 그날부터 지아는 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지금 그 할머니가 아픕니다. 지아는 다시 컴퓨터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오늘 반드시 끝내고 나가야 합니다. 그 시각 44층에서는 박선희가 인사기록 카드를 거듭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새겨진 기록들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딸 은주가 낳은 아이. 박복순 할머니가 기른 아이. 그 아이가 지금 같은 건물 지하에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자신이 찍은 계약 종료인장. 박선희는 인사 시스템을 뒤졌습니다. 오늘 아침 결제된 계약 종료 명단. 김지안 마케팅팀 계약 종료일 이달 말. 그리고 그 옆에 빨간 글씨로 이강현 인사팀장의 추가 메모가 달려 있었습니다.
최 부장 별도 요청 내부 감사 진행 중 외부 취업 제한 권고 포함. 박선희는 멈췄습니다. 외부 취업 제한 권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녀는 압니다. 아직 확인되지도 않은 혐의로 취업 시장에 블랙리스트를 뿌리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상의 커리어 파괴. 오늘 아침 이강현이 그 보고를 들고 왔을 때 박선희는 확인되지 않은 걸 들고 오지 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강현의 메모에는 그 이후에도 처리가 진행됐습니다. 최 부장의 요청이 이미 내부 채널을 통해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박선희는 지금 자신의 손녀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명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이달 말 계약 종료. 허위 혐의로 인한 커리어 블랙리스트. 비서실 직속 지시는커녕 내부 감사 대상자.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박선희 자신이 찍은 도장 하나로 시작됐습니다. 자신이 들여다보지도 않은 서류에 아무렇지 않게 찍은 붉은 도장. 박선희는 모니터 화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물 자국이 남아있는 얼굴. 30년 만에 처음 우는 얼굴. 그녀는 인터컴을 잡았습니다. 새벽이어도 상관없었습니다. 당직 보안팀장을 불렀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전 직원 대강당 소집해. 단 한 명도 빠지면 안 돼. 보안팀장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 이유는 내가 직접 설명할 거야. 소집만 해.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박선희는 인터컴을 내려놓고 다시 모니터를 봤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내일 아침 10시. 그 전에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녀는 코트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발이 파묻히는 것도 신경 쓰지 않은 채 맨발로 집무실을 나왔습니다. 지하 1층으로. 밤 11시 30분. 지아는 보고서를 절반쯤 완성하고 잠깐 손을 쉬었습니다. 손목이 아팠습니다. 오른손 손목이 한 달 전부터 욱신거리고 있었습니다. 건강보험은 있었지만 병원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병원비를 쓰기 아까웠습니다. 그 돈을 모아야 했습니다. 지아는 손목을 주물렀습니다. 그러다 목에 걸린 펜던트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반달 모양의 차가운 감촉. 오늘 회장님이 이것을 보고 이상한 표정을 지었던 것이 다시 생각났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달리는 소리였습니다. 지안이 그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달리는가? 경비원? 아니면 무슨 비상 상황? 그러다 마케팅팀 문이 열렸습니다. 박선희였습니다. 그런데 아까와 달랐습니다. 아까는 냉철하고 절제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은백색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고 맨발이었고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고 숨이 가팔랐습니다. 손에는 작은 금속 조각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지안은 일어서려다 굳었습니다. 박선희는 지안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안이 뒷걸음질 치려 했습니다. 회장님이 왜 이런 상태로 자신에게 오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박선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안 앞까지 와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반달 모양의 금속 조각. 왼쪽이 직선으로 잘린. 지안이 자신의 목에서 펜던트를 꺼냈습니다. 오른쪽이 직선으로 잘린 반달. 두 사람은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두 조각이 맞으면 보름달이 된다는 것을. 지안의 손이 떨렸습니다. 박선희의 손도 떨렸습니다. 두 조각을 맞추는데 3번을 시도했습니다. 4번째에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완벽한 보름달. 지안이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박선희가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고요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선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61살. 대한민국 재계 서열 12위.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누구 앞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았던 여자. 그 여자가 지금 26살의 계약직 사원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안아. 지안은 숨이 막혔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아니,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내가 할 말이 있어. 박선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나는 너의 외할머니야.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 내가 너의 엄마인 은주를 입양원에 맡겼어. 아니, 맡긴 게 아니야. 가난 때문에 버렸어. 언젠가 반드시 찾으러 오겠다고 했는데 그 언젠가가 30년이 됐어. 지안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복순 할머니.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지? 지안의 입술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너를 키우셨구나. 내 부탁을 안 잊고 계셨구나. 박선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무릎 위에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아침 내 이름이 찍힌 해고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 읽지도 않은 채로. 내 손녀인 줄도 모르고 내 손으로 너를 이 회사에서 자르려 했어. 지안의 눈에서 무언가가 흘렀습니다. 눈물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표정도 알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이 한꺼번에 들이닥쳐서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그 두 마디가 지안의 가슴을 뚫었습니다. 이 두 마디가 어떤 의미인지 지안은 알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외할머니라고 하고 해고 서류를 찍었다고 하고 미안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현실인지 꿈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안의 손은 이미 박선희가 쥐고 있는 보름달 펜던트를 향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 아주 어릴 때부터 자신이 흥얼거리던 선율. 그 선율을 이 사람도 알고 있다는 것. 아까 문 너머에서 들려오던 콧노래. 자신이 흥얼거리는 소리를 이 사람이 복도에서 들었다는 것. 그 노래. 어떻게 알아요? 지안이 물었습니다. 박선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아주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얀 쌀밥 지어서 아가야 밥 먹자. 따뜻한 아랫목에 아가야 잠자자. 지안의 입술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두 사람은 같은 멜로디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안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앞이어서가 아닙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마케팅팀 끝자리 구석에서 아무도 없는 지하 1층에서 서로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박선희의 울음은 30년치였습니다. 지안의 울음은 26년치였습니다. 컵라면 국물이 식어가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45분. K그룹 본사 빌딩 1층 로비. 아침 출근 피크가 지나고 로비는 다소 한산해진 시간입니다. 경비 데스크 뒤에서 오가는 직원들을 확인하는 보안 팀원들, 커피숍에서 테이크아웃을 들고 나오는 직원들, 방문자 명패를 받아가는 협력사 직원들. 이 모든 것이 평범한 아침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박선희였습니다. 오늘의 박선희는 달랐습니다. 항상 흠잡을 데 없이 정갈하게 올린 머리가 오늘은 단정하게 내려져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맞춤 슈트가 아닌 좀 더 편한 느낌의 재킷. 그리고 그 뒤로 낡은 카디건을 입은 지안이 따라 나왔습니다. 직원들이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어제 밤부터 내부 채널에 내일 오전 10시 전 직원 대강당 소집이라는 통보가 떴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전 직원 소집은 적어도 5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구조조정 발표? 새로운 비전 선포? 아니면 외부 악재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 아무도 다음에 일어날 일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박선희가 엘리베이터에서 나오자 로비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멈췄습니다. 회장님이 내려오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보통 회장님은 지하 주차장 전용 출입구를 이용합니다. 1층 로비로 내려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박선희는 로비 한복판으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뒤따르는 지안을 돌아봤습니다. 지안의 눈은 아직 붉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그 대화 이후 둘은 함께 반지하 방으로 갔습니다. 박복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 만남은 이 이야기에서 나중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만남 이후 세 사람은 밤새 울었습니다. 박선희는 지안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선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로비 한복판 대리석 바닥 위에 수십 명의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회장님, 왜 저러시는 거야? 로비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일시에 굳었습니다. 경비 데스크의 보안 팀원이 황급히 달려오려다 멈췄습니다.
누군가 막아서는 사람이 없었고 막아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박선희는 지안의 낡은 운동화를 붙잡았습니다. 해진 끝이 실처럼 뜯겨 있고 밑창이 달아 얇아진 하얀 운동화. 박선희는 그 운동화를 두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할미가 널 죽이려 했구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낮고 떨리지만 분명하게. 내 새끼인 줄도 모르고 30년 전에 버리고 30년 후에 자르려 했어. 지안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이 모진 세상에 혼자 두고 찾으러 오겠다고 해놓고 30년을 방치했어. 그것도 모자라서 오늘 아침에 내 손으로 내 밥줄을 끊으려 했어. 정말 미안하다 지안아. 박선희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소리 없는 울음이 등에서 느껴졌습니다. 로비는 완전한 정적이었습니다. 어느 직원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직원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숨조차 아낀 것 같았습니다. 지아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선희 앞에. 그리고 박선희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그 한마디에 박선희의 울음이 터졌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의 30년 만에 터진 울음. 그것은 우아하거나 절제된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짐승이 울부짖는 것 같은 수십 년의 죄책감이 한꺼번에 분출되는 소리였습니다. 로비에서 그것을 지켜보던 직원 중 누군가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번졌습니다. 왜 우는지도 모르면서 울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장면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그 감정의 밀도가 전염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서로를 붙잡고 우는 장면. 이 장면은 로비 CCTV에 녹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게 될 때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살면서 그렇게 처절한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오전 10시. 대강당의 거대한 철문이 열렸습니다. K그룹 본사 직원 전원 1247명이 이미 좌석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대강당은 원래 3층에 있는 컨퍼런스 홀이지만 이 규모로 소집되면 지하 1층과 연결된 대형 이벤트 홀을 사용합니다. 오전 10시 통보를 받고 일부 외근 직원들은 밤새 이동해서 아침에 도착했을 정도입니다.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잡담하지 않았습니다. 30분 전 로비에서 일어난 일이 이미 건물 전체에 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격자가 수십 명이었고 그 이야기는 각 층으로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회장님이 비정규직 직원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직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무언가 거대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만은 모두가 알았습니다. 무대 위로 박선희가 올라왔습니다. 아침에 그 울음은 흔적 없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다시 은백색 머리는 단정하게 올라가 있었고 눈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단상 앞에 선 박선희를 보는 순간 강당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차가움은 달랐습니다. 평소의 차가움이 비즈니스의 냉철함이었다면 오늘의 차가움은 달랐습니다. 이것은 분노가 극도로 정밀하게 제어되어 냉각된 상태. 사냥꾼이 사냥감을 발견하고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의 그 고요함. 박선희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자리에 두 가지 이유로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평정했습니다. 첫 번째, 어제 이 건물 지하에서 제가 발견한 것에 대해 여러분에게 공식적으로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이 조직 내에서 자행된 범죄에 대해 공개적으로 단죄하기 위해서입니다. 강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은 정적. 먼저 첫 번째, 박선희의 시선이 무대 왼편 문으로 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안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어젯밤의 지안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카디건이 아닌 박선희의 비서실 직원이 새벽에 준비한 단아하고 품격 있는 의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깨선이 곧게 서고 걸음걸이는 아직 조금 어색하지만 그 어색함마저 어딘가 박선희와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빛나는 것. 황금빛 배지. K그룹 임원 이상만 달 수 있는 황금 배지.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이 사람은 김지안입니다. 마케팅팀 계약직 사원. 그리고 제 손녀딸입니다. 술렁임이 폭발로 바뀌었습니다.
박선희는 손을 들었습니다. 강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30년 전 저의 실수로 인해 이 아이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야 이 아이를 찾았습니다. 같은 건물 지하에서 계약직 신분으로 밤 11시까지 야근을 하면서 목소리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습니다. 제가 아침에 서명한 해고 명단에 이 아이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읽지 않았습니다. 읽지 않은 채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것이 이 회사가 직원들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지금 이 순간부로 끝납니다. 그리고 박선희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강당 왼쪽 중간 마케팅팀 열에서 최 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아침 출근해서 지안이 말쑥하게 차려입고 건물에 들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황금 배지를 봤습니다. 그 순간부터 최 부장의 얼굴색은 흑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상황을 모면할 방법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박선희의 눈이 최 부장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최 부장은 시선을 피하려 했습니다. 박선희는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단죄. 강당 천장에 설치된 초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지아는 무대 한편에서 1200명이 넘는 시선을 받으며 서 있었습니다. 이 느낌이 낯설었습니다. 아니, 낯설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합니다. 어제만 해도 이 건물에서 자신은 아무도 이름을 기억해주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커피를 가져다 주고 걸레질을 하고 욕을 들어도 고개를 숙여야 하는 존재. 그런데 지금 이 순간 1200명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아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젯밤은 너무 많은 것이 한꺼번에 일어났습니다. 박선희 회장이 외할머니라는 사실, 반달 펜던트 두 조각이 하나가 된다는 사실, 그리고 깊은 밤 반지하 방에서 할머니 박복순이 박선희와 마주했을 때의 그 장면. 그 장면은 잠깐 돌아봐야 합니다. 어젯밤 지안과 박선희가 함께 반지하 방에 도착했을 때 박복순 할머니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안이 조심스럽게 불을 켰습니다. 할머니의 방은 좁고 낮았습니다. 박선희는 그 방의 문턱에서 멈췄습니다. 반지하. 그녀가 30년 전에 살았던 그 공간과 똑같은 풍경. 습기 냄새, 창문으로 보이는 발목 높이의 골목, 얇은 이불, 구석에 쌓인 약봉지들. 박선희는 그 약봉지들이 보였습니다. 고관절 통증 진통제와 수면제. 수술 받지 못한 채 통증을 약으로 버티고 있는 노파. 지안이 조심스럽게 할머니를 깨웠습니다. 할머니, 나왔어. 그리고 만나셔야 할 분이 있어. 박복순 할머니가 눈을 뗐습니다. 지안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는 박선희를 봤습니다. 30년. 박복순 할머니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박선희가 방에 들어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순 언니. 박복순 할머니의 입이 열렸습니다. 왔구나. 단 두 글자. 두 노파는 30년의 세월을 그 두 글자로 요약했습니다. 박선희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박복순 할머니는 박선희의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마치 30년 전 박선희가 아기를 맡기고 울던 그날처럼. 잘 키웠어요, 언니. 정말 잘 자랐어요. 나야 뭐한 거 없어. 이 아이가 혼자 다 컸지. 지아는 두 노파를 보면서 무언가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설명되지 않던 것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느낌.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 그것을 이 박선이라는 여자도 알고 있다는 것. 할머니가 늘 말했던 내 안에 강한 피가 흐른다는 말의 의미. 그 강한 피가 어디서 왔는지. 지아는 그날 밤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1200명의 시선을 받으며 황금 배지를 가슴에 달고 지아는 자신이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박선희가 무대 위에서 지안을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 안에는 박선희가 30년 동안 보여준 적 없는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함. 그리고 자랑스러움. 그 두 가지가 한 눈빛 안에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지아는 자신도 모르게 어깨를 폈습니다. 할머니의 자장가를 30년 동안 품고 자란 피.
그 피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처음에 나온 것은 날짜 표시가 있는 CCTV 화면이었습니다. 마케팅팀 복도. 각도는 탕비실 입구를 향해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지안이 서류 파일을 들고 최 부장의 자리로 다가갑니다. 뭔가를 내려놓습니다. 최 부장이 서류를 받아보지도 않고 손을 저어내칩니다. 지안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섭니다. 강당 안에서 술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장면 자체가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윗사람이 서류를 거부하는 장면은 회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다음 화면. 최 부장의 책상 위 각도가 바뀌었습니다. 누군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최 부장이 자신의 컴퓨터 화면을 가리고 뭔가를 타이핑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지안이 만든 기획안 파일이 열려 있었고 최 부장이 작성자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당에서 처음으로 들을 수 있는 소리. 헉. 화면이 다시 전환됐습니다. 이번에는 통화 녹음 내용이 자막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최 부장의 목소리. 아, 그 김지한 처리는 이미 했어. 허위 보고서 건이랑 정보 유출 혐의 둘 다 걸어놨으니까 나가면 업계에서 못 발붙이게 될 거야. 응, 그래. 뭐, 우리 회사 내부 감사팀 사람이랑 알잖아. 그쪽으로 채널 넣어뒀어. 통화 상대가 묻는 소리. 근데 그 기획안이 진짜 그 여자 거 맞아? 잠깐의 침묵. 알아서 뭐 할 거야? 그냥 둬. 강당이 얼어붙었습니다. 지안이 만든 기획안을 훔쳐서 자신의 표창에 사용하고 그것을 들킬까봐 지안을 허위 혐의로 매장시키려 했다는 것이 확연했습니다. 그것도 내부 인맥을 동원해서 지안이 업계 전체에서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마케팅팀 사람들 중 몇 명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최 부장이 무서워서 자신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아니면 단순히 남의 일이어서. 그 직원들은 지금 스크린을 보면서 시선을 피했습니다. 화면이 마지막으로 전환됐습니다. 이번에는 탕비실. 지안이 최 부장에게 커피를 가져다 주는 장면. 최 부장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면서 커피가 튀어 지안의 셔츠에 묻는 장면. 최 부장이 그것을 보고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 장면. 지안이 뜨거움에 표정을 짓다가 참는 장면. 이 마지막 화면에서 강당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기획안 탈취나 허위 혐의 조작보다 이 마지막 장면이 더 많은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 장면이 나쁜 상사에 민낯이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범죄가 아닙니다. 그냥 무시. 그냥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직관적으로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강당 여기저기서 분노의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박선희는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화면에서 본 것들에 대해 법적 검토는 이미 완료됐습니다. 업무상 횡령, 허위사실 유포, 직권남용. 3가지 혐의로 고발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최 부장이 앉아있는 마케팅팀 열에서 미세한 소동이 있었습니다. 최 부장이 일어서려는 것을 옆 직원이 막은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다리가 풀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박선희의 시선이 최 부장에게 고정됐습니다. 최 부장. 이름이 불렸습니다. 마이크를 통해 강당 전체에 울렸습니다. 최 부장은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이리 나와요. 최 부장이 일어섰습니다. 1200명의 시선이 그에게 몰렸습니다. 평소 마케팅팀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가졌던 사람. 자신의 자리에서 지안에게 언제든 갈아치울 수 있는 소모품이라고 했던 사람. 지금 그의 다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대까지 걸어가는 거리가 불과 30m였습니다. 최 부장은 그 30m가 30km처럼 느껴졌습니다. 무대에 올랐습니다. 박선희를 마주봤습니다. 박선희는 그를 올려다보지 않았습니다. 키는 최 부장이 더 컸지만 그 시선 앞에서 최 부장은 움츠러들었습니다. 자네가 내 손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최 부장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사과의 말이 나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선희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갈아치울 수 있는 소모품. 내 손녀한테. 박선희는 최 부장을 향해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자네 눈엔 내 손녀가 소모품으로 보였나? 죄송합니다, 회장님. 몰랐습니다. 제가 정말 몰랐으니까 괜찮은 건가?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강당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회장님 손녀인 줄 몰랐으니까 그렇게 대해도 됐다는 건가? 회장님 손녀가 아닌 사람은 소모품으로 취급해도 되는 건가? 최 부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몰랐을 때 자네가 한 행동을 나는 봤어. 그것이 자네의 본 모습이야. 지위가 낮은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자네보다 약한 사람. 그런 사람을 자네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어. 그게 자네야. 박선희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내가 그동안 이 회사를 어떻게 운영해왔는지 오늘 다시 생각해봤어. 결과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쓸모없으면 버리고 감정은 약점이라고 가르쳤지. 그래서 이 조직 안에서 자네 같은 사람이 자라는데 좋은 환경이 됐어. 그것도 내 책임이야.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변명은 받아들이지 않아. 자네는 매 순간 선택했고 매 순간 사람을 짓밟는 쪽을 선택했어. 박선희는 뒤에 서 있는 지안을 한번 봤습니다. 자네가 내 손녀에게 한 일들. 기획안 탈취, 허위 혐의 날조, 커리어 파괴 시도. 그 외에도 야근을 강요하고 커피를 쏟고도 사과 한마디 안 하고 소모품이라고 부른 것까지.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자네는 이 회사에서 지지 않아도 돼. 최 부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깐 뭔가 기대하는 눈빛. 왜냐하면 이 회사에서는 더 이상 없을 사람이니까. 박선희가 강당을 향해 말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최준영 마케팅팀 부장은 해임됩니다. 기획안 탈취 건은 형사고발. 허위 혐의 날조 건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취업 블랙리스트 시도에 가담한 내부 관계자들도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당신은 우리 조직에서 더 이상 필요 없는 소모품입니다. 강당 안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쾌감의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오랫동안 응어리졌던 것이 풀리는 복잡한 감정의 박수였습니다. 보안팀원 2명이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최 부장의 팔을 잡았습니다. 최 부장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저항할 기력이 없었습니다. 그는 보안팀원들에게 이끌려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1200명의 시선이 그 뒷모습을 따라갔습니다. 지아는 그 장면을 무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복수가 이루어지는 순간이 이렇게 느껴지는구나. 뜨겁지 않았습니다.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어떤 일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어긋나 있던 것이 맞춰지는 소리. 박선희는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나머지 할 말은 짧습니다. 이 회사에서 어떤 이유로든 다른 사람을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행위, 묵인하는 행위. 그것은 이 회사의 존재 이유와 반하는 행위입니다. 오늘부터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는지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박선희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지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대강당 발표가 끝나고 3시간 후 K그룹 공식 보도자료가 배포됐습니다. 제목 K그룹 박선희 회장 후계자 지명 및 지배구조 개편 발표. 내용은 간결했습니다. 박선희 회장의 손녀 김지안이 비서실 직속으로 배치되며 회장의 전 지분 상속 예정자로 공식 지명됐다는 것. 그리고 비정규직 전면 정규직 전환 검토, 내부 고발 보호제도 강화, 직원 복리후생 전면 개편에 관한 내용. 이 보도자료는 2시간 만에 주요 언론 모두에 보도됐습니다. 주식시장은 흔들렸습니다. K그룹 주가가 장중 6% 급등했다가 다시 2% 하락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이 변화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재벌가의 갑작스러운 후계자 지명, 그것도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 경영 리스크인가 아니면 신선한 변화인가. 하지만 그것은 나중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지아는 44층 회장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올라와 본 44층. 처음 앉아보는 소파. 처음 마셔보는 회장실 커피.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박선희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질문에 지안이 잠깐 박선희를 봤습니다. 지금 당장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라고 하지 않을 거야. 정리가 안 됐을 거야. 그래도 돼. 지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는 할머니 수술비가 필요해요. 박선희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생겼습니다. 오늘 오후에 병원 예약해. 가장 좋은 곳으로. 수술비는 걱정 마. 아직 뭔가를 받기가. 지안이 망설였습니다. 자다 깨면 꿈 같을 것 같아서요. 꿈 아니야. 어떻게 알아요? 꿈이었으면 너 어젯밤에 저 반지하 방에서 날 쫓아냈겠지. 근데 쫓아내지 않았잖아. 지아는 어제 밤을 떠올렸습니다. 박선희가 외할머니라는 말을 들었을 때 지안의 첫 반응은 의심이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처음 보는 재벌 회장이 갑자기 외할머니라고 한다.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달 펜던트 2조각이 맞는 순간, 그리고 박선희가 자장가를 부르는 순간 지아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왜 그것을 알았느냐고 묻는다면 지아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알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신이 흥얼거리던 선율을 이 사람도 알고 있었고 그것은 세상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박복순 할머니에게도 물어봤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분이 너 엄마를 낳은 분이야. 내 외할머니가 맞아.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아는 박선희를 봤습니다. 저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 직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박선희는 그 직접성을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아무것도. 거짓말이잖아요. 후계자가 필요하긴 해. 하지만 그건 두 번째야. 첫 번째는 그냥 내가 옆에 있었으면 하는 거야. 살아있다는 걸 알고 싶었어. 그게 다야. 지아는 잠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지하 1층에서 보이지 않던 풍경. 저는 회사 경영 같은 건 모르거든요. 배우면 돼. 배운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할 수 있어. 왜 그렇게 확신해요? 박선희는 지안을 봤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가난해서 이걸 만들었어.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 너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는 게 어떤 건지 알잖아. 지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너는 어젯밤 11시까지 혼자 야근하면서 47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쓰고 있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지아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가 수술을 받을 수 있다면 그 한 가지 해볼게요. 그 세 글자로 지아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흘 후 박복순 할머니의 고관절 수술이 예정된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대형 병원 VIP 입원실. 지안이 할머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선희도 와 있었습니다. 박선희가 병원에 온다는 것을 할머니는 몰랐었고 아침에 박선희를 보자 어색해했습니다. 뭐하러 와? 수술인데 당연히 와야지. 나 혼자도 잘해. 응. 나도 알아. 근데 나와도 되잖아.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가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지아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70대 초반의 두 노파. 30년의 세월이 사이에 있었고 그 세월 동안 각자의 방식으로 지안에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한 명은 멀리서 자신이 찾아올 것을 기다렸고 한 명은 곁에서 자신을 키웠습니다. 할머니. 지안이 박복순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야기 해줘요. 할머니가 잠깐 박선희를 봤습니다. 박선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엄마 은주는. 할머니가 시작했습니다. 은주는 박선희가 서울을 떠나면서 박복순 할머니 곁에 남겨진 아이였습니다. 박선희가 지안을 입양원에 보낸 그날 박복순 할머니는 박선희에게 물었습니다. 은주는 어디 있어? 은주는 당시 9살이었습니다. 박선희는 은주를 따로 맡길 곳이 없었고 복순 할머니에게 잠깐만 봐달라고 했습니다. 그 잠깐이 길어졌습니다. 박선희가 떠나고 은주는 복순 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복순 할머니도 어려웠지만 아이를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은주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잘했습니다. 복순 할머니가 없는 날에는 혼자서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은주는 17살의 어린 나이에 만난 남자와 인연이 생겼고 그 관계에서 지안이 생겼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아이 소식을 듣고 사라졌습니다. 은주는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지안이 태어난 날 박복순 할머니 곁에서 지안에게 처음으로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엄마에게 배운 자장가를. 하얀 쌀밥 지어서 아가야 밥 먹자. 그러나 은주의 몸이 약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 몸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의료 처치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안이 태어난 지 2달 만에 은주는 26의 나이로 떠났습니다. 박복순 할머니는 갓난 지안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이 아이를 입양원에 보내지 않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박선희가 찾아올 때까지 곁에 두겠다고. 그 언젠가가 30년이 됐습니다. 지안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음으로 엄마의 얼굴을 상상했습니다. 26의 나이로 자신을 낳고 떠난 엄마. 자신과 같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엄마.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불러주었을 자장가. 그 자장가를. 지안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불러줬던 거예요? 박복순 할머니가 눈가를 닦았습니다. 응. 은주가 내가 울 때마다 그 노래를 불렀어. 그 노래를 들으면 내가 울음을 멈췄거든. 은주도 어릴 때 선이 엄마한테 배운 거야. 지안은 박선희를 봤습니다. 박선희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누가 울어야 한다면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안의 엄마 은주. 박선희가 굶어가면서 지키려 했던 아이. 끝내 살리지 못한 아이. 그 아이가 26까지 살았고 그 짧은 살 속에서 또 하나의 생명을 낳았고 그 생명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엄마를. 지안이 박선희에게 물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그동안. 박선희가 지안을 봤습니다. 매일. 단 한 글자. 지안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것을 할머니가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30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렸던 노파. 두 사람이 연결되는 그 순간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임무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수술실로 이동 안내방송이 울렸습니다. 박복순 할머니가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지안이 손을 잡았습니다. 박선희도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이 처음으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할머니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수술 대기 시간. 6시간. 지안과 박선희는 대기실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지안은 커피 자판기에서 뽑은 커피를 들고 있었고 박선희는 빈손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박선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거 있지? 지안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있어요. 네. 지안은 잠깐 컵을 바라봤습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뭐가? 그 얼음 여제 말이에요. 직원들이 뒤에서 그렇게 불러요. 무서운 사람. 냉혹한 사람. 왜 그렇게 됐어요? 박선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동안. 들으면 불쾌할 수도 있어. 괜찮아요. 박선희는 천장을 봤습니다. 가난. 한마디. 가난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니? 지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잠이 오지 않을 때, 아기한테 줄 젖이 없을 때, 병원비가 없어서 아기 화상 치료를 제대로 못할 때, 그때 느끼는 무력함. 그리고 그 무력함이 어느 순간 분노로 바뀌는 순간. 나는 그 분노를 내 안에 묻었어. 박선희의 목소리는 평탄했습니다. 감정을 제어하면서 말하는 연습이 된 목소리. 묻힌 분노는 어딘가로 가야 해. 그게 어디로 갔냐면 나를 움직이는 연료가 됐어.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는 것. 그것만 생각했어.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게 됐어. 다른 것들이요?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박선희는 잠깐 멈췄습니다. 은주를 보내고 난 다음에는 더 심해졌어. 감정이 있으면 아파. 감정이 있으면 무너져. 무너지면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어. 그래서 감정을 없앴어. 완전히. 지안이 박선희를 봤습니다. 없앨 수 있어요? 감정을. 없애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 실제로 없어지는 건 아니야. 그냥 더 깊이 묻히는 거야.
근데 그렇게 묻으면 어느 날 갑자기 박선희가 지안을 봤습니다. 복도에서 자장가 소리를 듣게 돼. 그러면 30년 동안 묻어둔 게 한꺼번에 나와. 지안은 자신도 모르게 박선희의 손을 봤습니다. 그 손이 어젯밤 자신의 운동화를 잡았습니다. 30년 동안 얼음처럼 굳어있던 손이 직원들을 소모품으로 취급하셨잖아요. 지안이 말했습니다. 부드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알아. 그것도 가난 때문이에요? 그것도 그렇고 내가 살아남는 방법을 배우면서 사람도 숫자로 보는 게 습관이 됐어. 쓸모가 있으면 쓰고 없으면 내보내는 것. 그게 효율이고 합리라고 생각했어. 그런데요? 그런데 그게 효율이 아니었어. 그냥 두려움이었어. 지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려움? 사람을 가까이 두면 다시 잃을 수 있잖아. 은주처럼.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가까이 두지 않은 거야. 대신 숫자로 봤어. 숫자는 잃어도 아프지 않으니까. 대기실이 조용했습니다. 스피커에서 병원 안내 방송이 흘렀습니다. 지아는 자신의 반달 펜던트를 만졌습니다. 나도 비슷한 것 같아요. 박선희가 지안을 봤습니다. 사람을 잘 안 믿어요. 입양되고 또 일찍 부모님 돌아가시고 할머니랑 둘이 살면서 사람들이 항상 떠날 것 같아서 그래서 먼저 거리를 뒀던 것 같아요. 박선희의 눈에서 무언가가 지나갔습니다. 미안해. 뭐가요? 그 두려움이 나한테서 온 거잖아. 내가 너를 떠난 것 때문에. 그 두려움이 너한테까지 내려온 거잖아. 지아는 부정하려다 멈췄습니다. 부정하는 것이 정직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같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한 명은 상처를 냉혹함으로 감쌌고 한 명은 상처를 침묵으로 감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지안이 물었습니다. 박선희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변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야. 근데 바뀔 수는 있어. 차이가 뭐예요? 변한다는 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고 바뀐다는 건 지금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야. 나는 지금 인정하는 중이야. 지아는 그 대답을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거면 충분해요. 박선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6시간 후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회복도 잘 될 것 같습니다. 지안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처음으로 힘이 빠졌습니다. 오랫동안 온몸에 힘을 주고 버텨온 것이 한꺼번에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으려 했는데 박선희가 먼저 지안의 팔을 잡았습니다. 잘 됐다. 그 두 마디에 지안은 울었습니다. 박복순 할머니가 수술 후 회복실에서 잠든 그날 오후 박선희가 지안에게 말했습니다. 가볼 데가 있어. 어디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지안은 그냥 따라갔습니다. 차를 타고 1시간 남짓 달렸습니다. 서울 외곽 납골당이었습니다. 작고 단정한 건물. 박선희는 안을 잘 아는 것처럼 걸었습니다. 특정 구역 특정 칸. 사진이 있었습니다. 25살쯤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 눈이 지안과 닮았습니다. 아니, 눈이 닮은 게 아니라 눈빛이 닮았습니다. 뭔가를 버티고 있는 것 같은 눈빛. 박은주. 1976년 9월 3일, 2002년 1월 17일. 지아는 숫자를 계산했습니다. 26. 정확히 자신의 나이. 박선희가 납골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주야. 목소리가 낮고 떨렸습니다. 왔어. 이번에는 내가 남긴 걸 갖고 왔어. 박선희가 지안을 돌아봤습니다. 지안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은주야. 이 아이야. 내가 낳은 아이. 할미가 이제야 찾았어. 지안은 사진 속 엄마를 봤습니다. 얼굴은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사진도 없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년 만에 박선희의 손에 이끌려 엄마를 만났습니다. 사진 속에서지만 지안이 납골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처음 부르는 이름. 평생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이름. 나야. 지안이야. 목이 막혔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26년을 살면서 한 번도 연습한 적 없는 대화. 그 노래. 알고 있어. 할머니한테 배웠어. 엄마가 할머니한테 배운 거잖아. 나도 알아. 지아는 낮게 흥얼거렸습니다. 하얀 쌀밥 지어서 아가야 밥 먹자. 박선희가 함께 불렀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아가야 잠자자. 납골당이 조용했습니다. 두 사람의 선율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박선희가 납골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은주야. 미안하다. 늦었어. 너를 키울 때도 내가 어른이 되는 것도 못 봤고 이 아이를 낳았을 때도 곁에 없었어. 엄마가 많이 부족했어. 지아는 박선희가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는 것을 처음 들었습니다. 강철 같은 사람이 스스로를 그렇게 부르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처절하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는 내가 지킬게. 내 목숨을 걸고. 약속할게. 박선희가 지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한테도 약속할게. 다시는 버리지 않을게. 다시는 내 이름을 모른 채로 도장 찍는 일 없을게. 지아는 박선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엄마의 사진이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한 가족이 완성됐습니다. 석 달 후. K그룹 본사 2층 회의실. 지안이 빔 프로젝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인사팀장, 각 팀 매니저, 복리후생 담당자들, 그리고 직원 대표 7명. 비서실 직속 배치 이후 지안이 단독으로 주도하는 첫 번째 회의였습니다. 회의 주제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전환 로드맵이었습니다. 지안이 화면에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제목 이 회사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대우받는 것. 인사팀장 이강현은 잠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추상적인 제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서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지안의 제안은 구체적이었습니다. 6개월 이상 계약직 전원 정규직 전환 검토 기준 마련. 야근 수당 실질 지급 감사 시스템 도입. 상사에 의한 기획안 탈취 및 공로 가로채기 방지를 위한 문서 생성 이력 관리 의무화. 그리고 가장 특이한 항목 탕비실 청소와 같은 비업무 잡무를 특정 직원에게 전가하는 관행 근절을 위한 팀 내 순환제도. 이강현이 손을 들었습니다. 지안 씨, 이 항목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 하시려는 거죠? 이강현이 멈췄습니다. 저는 이 중에 어려운 항목이 뭔지 알아요. 하지만 어렵다는 것과 안 된다는 건 달라요. 제가 계약직으로 일할 때 어떤 것들이 실제로 문제였는지 직접 경험했어요. 그 경험으로 만든 아니에요. 이강현이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지안이 덧붙였습니다. 제가 직접 마케팅팀 계약직으로 일할 때 제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같은 팀 다른 계약직 동료들도 있었어요. 저는 외할머니를 찾아서 이 자리에 있게 됐지만 그 동료들은 아직 거기 있어요. 강당에서 박선희가 발표할 때의 언어와는 달랐습니다. 박선희의 언어는 권위였습니다. 지안의 언어는 경험이었습니다. 두 가지는 달랐지만 두 가지 모두 강했습니다. 회의는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모든 항목이 채택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절반 이상이 실행 계획으로 이어졌습니다. 나머지는 추가 검토 과제로 남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참석자들이 나갔습니다. 박선희가 들어왔습니다. 지아는 박선희가 문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잘했어. 박선희가 말했습니다. 반이 겨우 됐어요. 첫 회의에서 반이면 잘한 거야. 나는 첫 회의에서 전부 거절당했어. 지안이 박선희를 봤습니다. 진짜요? 30년 전에 사업 제안 들고 갔다가 쫓겨났어. 그 다음 달에 다시 갔어. 다음 달에 또 갔어. 12번 만에 됐어. 지안이 픽 웃었습니다. 박선희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웃는 장면은 이 건물에서 전에 없던 풍경이었습니다. 박선희가 혼자 웃는 것도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서실 복도에서 44층 창밖을 배경으로 두 사람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지안의 동료들 중 몇 명이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그중 한 명이 나중에 말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K그룹이 바뀌고 있다는 게 실감났어요. 회장님이 웃는 걸 처음 봤거든요. 바뀌는 것은 정책이나 시스템만이 아니었습니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이 건물 안에서 가장 두려움을 유발하는 사람이 이제는 가장 많이 웃는 사람 중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하 1층에서 시작됐습니다. 한 자장가 소리로부터 6달 후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준혁 전 K그룹 마케팅팀 부장, 업무상 횡령죄 유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유죄, 직권남용 유죄,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그리고 김지한에 대한 손해배상 4,500만 원. 판결문이 나오던 날 최 부장은 법정을 나오면서 기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모두 오해입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그 발언은 뉴스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대강당 CCTV 영상도 함께 실렸습니다. 기획안을 작성자 이름을 바꾸는 장면, 통화 녹음 자막, 뜨거운 커피가 쏟아지는 장면과 아무 반응도 않는 장면. 억울하다는 발언은 며칠 만에 인터넷 밈이 됐습니다. 최 부장의 취업 시도는 그 이후 수차례 실패했습니다. 그가 지한에게 하려 했던 것이 자신에게 돌아왔습니다. 블랙리스트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의 이름은 뉴스에 너무 많이 실렸습니다. 그 이름을 검색하면 나오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것은 박선이나 지한이 의도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최 부장의 블랙리스트 시도에 가담했던 내부 관계자 2명도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 명은 자진 퇴직했고 한 명은 직급이 2단계 내려갔습니다. 지한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강현이 지한에게 보고를 하러 왔을 때 지한은 잠깐 창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다음 건으로 넘어가요. 이강현이 잠깐 멈췄습니다. 복수의 쾌감을 느끼는 표정이 아닌 것이 오히려 더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박선희는 다른 곳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한이는 뭐라고 했어? 다음 건으로 넘어가자고 했습니다. 박선희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잘 됐네. 박선희는 오래전에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복수에서 기쁨을 찾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일부러 강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강한 사람은 이미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결말에 에너지를 쓰지 않는 것입니다. 지한이 그것을 배울 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박선희에게는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선희는 금고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1985년 23살의 자신, 품에 은주를 안고 있는 사진. 반지하 방 앞에서 찍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행복해 보이는 얼굴. 박선희는 그 사진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30년 동안 금고 속에 숨겨뒀던 사진을. 내일 지한이 보면 뭐라고 할지. 아마 아무 말도 안 하겠지. 그냥 볼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엄마를 닮은 눈으로 박선희를 볼 것 같았습니다. 박선희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년 후 4월. K그룹 본사 옥상 정원에 벚꽃이 피었습니다. 이 정원은 박선희가 20년 전 건물을 지을 때 만들었습니다. 한 번도 직접 쓴 적이 없는 공간. 직원들도 회의실로 예약하지 않으면 올라올 수 없는 공간. 그냥 존재하는 관리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오늘 지한이 처음으로 그 정원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박선희를 불렀습니다. 여기 와보셨어요? 예전에 한 번. 언제요? 오래전에. 박선희는 은주가 15살이었을 때 한 번 올라왔었습니다. 그때는 서울에서 사업이 막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은주를 데리고 올라와서 서울을 보여줬습니다. 은주가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보면 서울이 되게 작아 보여. 그 말이 지금도 귀에 들립니다. 박선희는 정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지한이 옆에 앉았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할머니. 지한이 불렀습니다. 박선희는 아직도 그 호칭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려고 노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익숙해진다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인데 이 호칭은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뭔 일이야?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불렀어요. 박선희가 지안을 봤습니다. 지안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들었습니다. 스피커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박복순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술 후 재활을 마친 할머니가 이제는 혼자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아침 지안에게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지안아, 오늘 혼자 동네 한 바퀴 걸었어. 다리가 하나도 안 아팠어. 그 목소리를 녹음해뒀다가 박선희에게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박선희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다리가 하나도 안 아팠어. 이 한마디가 뭔지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박선희의 가슴을 채웠습니다. 고마워. 지안이 핸드폰을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뭐가요? 이걸 들려줘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야. 지안은 잠깐 박선희를 봤습니다. 그리고 벚꽃잎이 내려앉는 정원을 봤습니다. 노래 불러줄까요? 박선희가 지안을 봤습니다. 지안이 낮은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하얀 쌀밥 지어서 아가야 밥 먹자. 박선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아가야 잠자자. 벚꽃이 날렸습니다. 이 노래는 1985년의 가난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없는 것들을 채우기 위해 만들어진 노래. 쌀밥이 없어서 쌀밥을 노래하고 따뜻한 방이 없어서 따뜻한 방을 노래했습니다. 지금 이 옥상 정원에서 그 노래가 다시 울립니다. 이번에는 없는 것을 채우기 위한 노래가 아닙니다. 있는 것을 기념하는 노래입니다. 할머니가 건강합니다.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핍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노래가 끝났습니다. 정원이 조용했습니다. 박선희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 번 더. 지안이 피식 웃었습니다. 할머니 자장가잖아요. 낮에 자려고요? 그냥 좋아서. 지안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얀 쌀밥 지어서 아가야 밥 먹자. 이번에는 박선희도 함께 불렀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아가야 잠자자. 두 사람의 목소리가 어울렸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음정이 조금 달랐고 박자도 조금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 어긋남이 오히려 자연스러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새로 배우는 중입니다. 벚꽃이 계속 날렸습니다. 차가운 얼음 성벽이 무너진 자리에 봄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봄은 오래 머물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이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를 응원해 주시는 방법은 딱 3가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 3가지가 저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가장 큰 에너지입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새로운 이야기 하나를 낳습니다. 감사합니다.